자, 이번 시간에는 8.15 광복과 국가건설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건국,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건국준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염원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독립,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국가, 우리 민족의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다시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물론 불행하게도 분단을 겪게 되었지만, 자, 그 과정. 어쨌든 꿈꾸던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정부를 수립해 가는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냉전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서 냉전체제, 열전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냉전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전쟁, 뭔가 실제 전쟁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런 열전에서 이제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 불리는 냉전이 형성되죠. 그 콜드 워라 불리는 냉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의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정세에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어집니다. 국제연합 UN.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국제연맹이 있었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국제연맹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연맹은 약간 좀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구성력이 강한 그런 국제기구는 아니었어요. 그 회원국들이 뭔가 국제연맹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고요. 뭐 지금 국제연합 UN 같은 경우는 밑에 산하의 PKO 국제평화유지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독일, 일본이 국제연맹을 막 탈퇴하고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이제 국제연합이란 거를 세계 평화와 국제 협조를 위해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되고요. 그 앞에 있었던 국제연맹보다 조금 더 구속력,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또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국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냉전체제, 콜드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열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무기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서로 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어집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소련과도 그리고 미국과도 동맹관계를 맺자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는 두 열강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두 진영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와 터키를 군사적으로 원조하겠다. 그리스와 터키가 약간 이제 소련으로 보면 유럽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코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원조하겠다고 선언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독트린, 선언 이런 뜻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냉전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또 공산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서유럽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을 또 미국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이제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뭔가 많이 불황이 일어나서 경제가 힘들면은 그런 나라에서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불황이 있었던 유럽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어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규모 서유럽 경제 지원 정책인 마셜 플랜, 마셜 계획을 미국이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 맞서서 소련은 코민포름과 코메콘 이런 것들을 창설합니다. 코민포름은 1947년에 창설이 되는데요. 이제 공산당 정보국이고요. 코메콘은 경제상호 원조 회의라고 해서 1949년에 창설해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단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948년에 이제 베를린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소독과 동독으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베를린, 원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은 4개국이 나눠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이 같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들을 통합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소련이 요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베를린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서부에서 베를린 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육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뭔가 식수라든지 물자, 물품,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베를린을 봉쇄해 버리니까 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물자들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 공중소송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가 그게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약간 좀 냉전이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유럽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하게 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동맹국가의 나토 회원국 중에 한 국가가 다른 나라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다 같이 싸우는 그런 나토를 결성하게 되고요. 소련도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 불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의 나토 자본주의정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사회주의 진영이 더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뭐 그런 과중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또 냉전이 또 다시 한번 열전으로 불붙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는 어떤지 볼까요? 동아시아의 정세를 좀 살펴보면요. 중국은, 자,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서 이제 공산당, 원래 이제 2차 국공합작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합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이 물러나고 나자 이제 중국의 진짜 주인의 자리를 놓고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이 훨씬 더 우세했지만 여러 가지 신망을 잃은 결과 이제 부정부패도 있었고 뭐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돈, 자금이나 무기들이 지원해주면 국민당 관리들이 그 무기들 빼돌려서 자기들과 싸우고 있는 공산당에까지 팔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국민당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나중에는 미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당이 졌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까지 등장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국민당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국민당을 중국의 지금 대만, 타이안 섬으로 쫓아내버리고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화 되고요. 자, 일본은 미군정이 통치하려 동아시아의 방공 거점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또 덕분인 거죠. 그쵸.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1951년에 열어가지고, 일본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너무 조직적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 다시 이제 일본이 등장할 수 있게 되고, 6.25 과정 중에 일본은 6.25에 이제 많은 병창기지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다시 경제 부흥의 기틀을 다지게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의 한반도의 위쪽까지도 반 이상이 사회주의화 되었고, 또 6.25 전쟁 중에는 어쨌든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화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일본이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끔찍한 전쟁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조속히 빨리 자신들의 뭔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좀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했죠.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북쪽과 남쪽으로 분할 점령한 다음에, 결국은 이게 계기가 돼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들어서는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냉전이 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격동의 냉전의 시기,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60년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 볼까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요. 자, 두 번째 주제,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된 38도선과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가슴 아프죠. 분할 점령이라는 말이 참 속상합니다. 자, 1945년 8월 초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합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했지만 일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미 좀 7월 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원자폭탄에 대한 실험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8월 6일 이거 진짜 역사상 최초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최초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이 쓰이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월 6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 뭐 거의 TNT 다이너마이트 15,000톤 이상 분해되는 그러한 위력을 발휘하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츠담 야이타회담 때 보면은 소련이 대의전 참전한다 이런 약속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대의선전포고를 8월 8일에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다음날 미국이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펜맨이라 불리는 거의 TNT 2만 톤에 달하는 그 위력을 발휘하는 원자폭탄을 8월 9일 나가사키 상공에서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화려시볼라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편으로 뭐 광복 독립이 맞이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러한 항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자, 1945년 8월 초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요. 그 가운데 소련의 대의전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보다 소련이 이제 직접 참전한 것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서 항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일본 당시에 1왕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원자폭탄의 피해도 있겠지만 소련까지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항복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러 책들을 보면은 좀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이 빨리 항복한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미군 부대를 막 진주시키고 들어가면은 조금 지나서야 일본이 진짜 항복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바로 항복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을 점령하고 한반도를 점령해 나갈 때 뭔가 자신들이 원자폭탄을 터뜨리자마자 일본이 항복할 거라 생각했으면은 소련한테 참전하자 이런 얘기를 이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야, 소련 니네도 좀 참전해라.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의 최강 부대 중에 하여튼 관동군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세계는 소련과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것을 미국도 소련도 예상하는 상황에서 너네들도 북동아시아에 있는 병력을 조금 희생당해라 이런 측면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 같고요. 소련의 입장에서 지금 일본과 참전을 해도 뭔가 동아시아 쪽 극동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좀 권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대의전 참전이라는 것에는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동상이몽이죠.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참전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참전해서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소련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군의 저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소련도 미국도 이 만주 지역에는 일본 관동군이 엄청난 저항을 하겠고 소련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게 되어지고 한반도까지 들어옵니다. 한반도까지 거의 들어올 지경에 이르자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 너무 빨리 내려오는데 자신들 예상했던 건 더 빨리 내려오는데 그러다 한반도를 전체 다 점령하면은 한반도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반도를 분할하자. 3번 보면 소련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게 되자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합니다. 야, 니네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야, 거기까지 38도선 거기까지만 내려오자. 너네 그 38도선까지 내려온 거 인정해줄게. 근데 더 내려오면 안 돼? 어때? 그래서 미국의 제안에 소련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도 이 38도선까지만 소련 내려와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소련이 이 말을 들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소련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만 내려갈게 라고 하고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위 38도선이 한반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도 거의 이 극동아시아 전선에서 거의 자신들의 피해도 없이 한반도의 반이나 어쨌든 집어삼키고 먹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확인데 굳이 38도선에서 멈추자라고 제안하는 미국의 제안에
거부하고 더 내려와서 미국과 아직은 긴장 관계,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손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확보했으니까 이쯤에서 멈추고 굳이 미국과는 지금은 트러블을 만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분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참 속상하네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내용 보겠습니다. 38도선 이남, 지금 남한정 보겠습니다. 먼저 1945년 8월 미군이 진주할 초선 총독의 항복을 받게 됩니다. 1945년 9월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제 군정청을 설치합니다. 군정청을 설치해서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선포해요. 38도선 이남을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런 조선인민공화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기본 정책을 보면 당시 이제 메가더죠. 자,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아래에서 시행한다. 메가도의 권한 아래 시행한다.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래 정부 뭡니까? 한반도를 다스리던 통치기관 뭡니까? 그렇죠. 조선 총독부죠. 그러니까 미군정은 이 통치, 자신들이 편리하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총독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제 총독부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는, 일본 총독부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친일파를 척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이들이 친일파에서 이제 미군정화에서 관리를 변하면서 반공주의자로 변신해버려요. 친미 반공주의자로 변신해버리면서 스스로 권력을 또다시 이어가면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미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요인들 김구 선생님이랑 뭐 이런 분들, 조성왕이나 뭐 김원봉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올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국은 도와줄게. 하지만 정부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너희들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는 보내주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라 라고 해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서 유학령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인민은 요 뒤에 나올 때 좀 나오는데요. 인민위원회는 광복 직후 각지에 조직된 민간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이 해방된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로 변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8월 15일에 미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진주를 앞두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지방 조직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방 조직들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하거든요. 네, 개편하면서 약간 좌익 성향들이 주도를 하긴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 이제 하나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켜 버리고 이제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38도선 2번 북쪽에서는요, 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죠. 사회주의자들 앞장서서 결성합니다. 오히려 남쪽에서는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북쪽에서 인민위원회 결성하고 사회주의자들 앞장서서 결성을 하는데 소련이 이제 점령한 다음에 행정권은 인민위원회를 이양해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면에 나서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라면은 소련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인들이 있는 인민위원회를 내세우고 그 뒤에서 후원하는 형식으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약간 되게 한편으로 보니 미국보다 뭔가 너희들의 정부 수립을 도와줄게, 인정해줄게, 너희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당시는.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잘 함으로써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차이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요거 볼까요? 광복에 대한 김구의 생각. 김구 선생님은 광복을 맞이하고도 마음이 착잡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련 전하가 울렸다.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리서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자, 한국 광복군들 시안과 푸양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죠,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대어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에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그쵸, 우리 한국 광복군의 일부가 미국 전략정보처 OSS에서 비밀 훈련을 받으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선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에게 항복하였으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지만 8.15 독립을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아직 이때 못했기 때문에 해방 후 공간에서 우리 민족 주도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지 않을까, 주도권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쵸, 그게 사실이었죠. 미군정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 국내로 진공을 하고선 그랬다라면 인정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결성. 조선건국동맹이 광복을 맞이하자 좌우연합제로 조선건국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도좌파의 여운형 선생과 중도 우파의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요, 전국에 145개 지부를 결성해서 자치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치안대 이런 것들 만들고, 조선총독부가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그 사이에 빨리 행정권, 치안권 이런 거 인정해서 뭔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대를 설치합니다. 실제로요, 이제 여운형은 그 독립 8월 15일 때 이제 독립받고 무렵에 조선총독부 총독부에서도 이제 일본 자기네가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좀 있었겠죠. 그래서 정모총과 엔도 류사쿠를 만나가지고 좀 협상을 벌여요. 그래서 일본의 측에서는 국내 치안 유지,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운형 선생은 뭐 경제범, 정치범 석방하고 치안 유지와 또 우리가 건국 사업하는데 너희들 간섭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협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한반도 진주하려고 하자 그 전에 각 지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또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 아까 나왔었죠? 인민위원회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를 진주하기 전에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빨리 우리가 나라를 선포해야지 미군정이 우리 정부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뭔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빨리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건설 운동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우익 세력들은요, 이게 이제 점차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좀 운영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안재영 선생님 등 이제 중도 우익 인사들은 반발하면서 이제 이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미군정은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체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건준이 이제 미국 상륙전 9월 6일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 좀 볼까요? 자, 국내에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통일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우리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이렇게 해서 건국준비위원회 선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그 당시에 뭐 건국준비위원회도 있지만 이제 여러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뭔가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살펴볼게요. 다양한 정치 세력, 처음에 한국민주당입니다. 송진우, 김성수 등 지주 자본가 출신 인사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 만들어지는데요. 주로 이제 친일 인사, 친일파들과 우익 세력이 중심이 됐고요. 일제강점기에서 되게 엄청나게 땅 부자였거나 기업가들 중심이에요. 이들은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처리 등에는 반대요.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친일파인데요. 토지개혁하면 자기 땅 빼앗기는데 반대하는 입장들이고요. 조선공산당은 이제 박헌영 등 좌익 계열들인데요. 이제 대지주들 토지를 이제 빼앗아서 무상으로 몰수하자. 대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이런 얘기들 하고 나중에 미군정하고 대립합니다. 그래서 미군정하고 대립하면서 미군정이 탄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좌파 세력들 막 흡수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조선 노동당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각 정파를 연합해서 결성한 단체가 바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고요. 나중에는 이제 단독정부 수립, 그러니까 남쪽 북쪽 연합 가치가 아니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이야기하고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독립당은 이제 김구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심돼서 만들어진 당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냥 충청에서 활동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국독립당이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계승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나중에 신다통치 나올 때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들 말고도 이제 국민당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당. 안재영 선생님이 만든 게 이제 국민당인데요. 중도 우파 계열이에요. 중도 우파 계열인데 나중에는 이제 한국 독립당과 합당되는 게 국민당이라 있고요. 조선인민당도 있습니다. 조선인민당은 이제 여운형 선생님의 중도 좌파. 그러니까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 이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제 나와가지고 결성을 한 건데 나중에 뭐 좌우합작 운동 추진하고 이러시는데 나중에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암살에 당하죠. 근데 이런 정파들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친일파 출신도 있고 지주 출신도 있고요. 독립운동 출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 자본주의 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먼저는 한국인들의 정치 사회 활동 제약,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뭔가 한국인들의 주도로 정보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주도가 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입장이나 정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제약이 생기고요. 정치 세력 간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갈등이 큽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또 친일파 청산할 것인가, 친일파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한국 민주당 이런 애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도 귀국한 다음에 나중에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미군정이 데리고 있었던 친일파 출신 관료들을 그대로 자기 부하로 삼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상당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뭔가 초대 대통령의 뭔가 과오 중에 어쨌든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는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토지개혁 방식, 땅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사회주의자와 어쨌든 자본주의 기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토지개혁 문제 또한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이념적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 건설,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그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